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FBI 프로파일러인 언니가 5년 만에 한국을 찾았을 때 쌍둥이 동생에게서 발견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남편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냅니다. 쌍둥이라는 특별한 운명과 FBI 요원의 전문성이 만나 통쾌하게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 저는 지민이가 아니라 지우입니다. 과연 이 쌍둥이 자매는 어떤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은 미국에서 FBI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범죄자를 쫓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저의 휴가에 오랜만에 저의 단짝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왔을 뿐입니다. 저는 쌍둥이라서 제 소울메이트가 제 동생입니다.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설렘 반, 그리고 묘하게 불안한 반이었달까요? 쌍둥이 동생 지민이가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민이와 저는 정말 특별한 사이였어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매일 카톡으로 언니, 오늘 뭐 먹었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공유했었는데 그런 지민이가 언니의 귀국을 놓칠 리 없었어요. 공항에서 1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지민이 번호를 눌렀는데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들리더라고요. 2번, 3번. 계속 같은 소리만 반복되니까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FBI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해서 지민이에게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지민아, 나 도착했어. 왜 연락 안 돼? 혹시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모두 무응답이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는 정말 모든 걸 공유하며 살았거든요. 누가 아프면 다른 한 명도 아프고, 누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었어요. 지민이가 살던 원룸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평소에 항상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3층 창문이 깜깜했거든요.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지민이 방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딩동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한 번 더, 2번 더 눌러봐도 조용하기만 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신발장이 텅 비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로 뛰어내려가서 관리인 아저씨께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어요. 305호에 사는 한지민 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 집 말씀이신가요? 한 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한 달 전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간신히 붙잡고 사정을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지민이 언니구나 하시면서 반가워하셨지만 동시에 그런데 왜 혼자 왔어? 하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지민이가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디로 간 건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으니까 아주머니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아, 맞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정말 잘 됐더라고요. 결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을 정말요? 네, 몇 달 전부터 남자친구가 생겼더니 순식간에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 같고 지민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민이가 연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희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사이였는데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결혼까지 숨길 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명동의 작은 호텔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지민이 휴대폰에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 카톡, 이메일까지 보내봤는데 모두 무응답이었어요. FBI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쌓인 경험으로도 이 상황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지민이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지민이 친구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동기인 수진이를 겨우 연락해서 홍대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진이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언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지민이는 왜 안 왔어요? 수진이가 제 뒤를 두리번거리면서 물었거든요. 수진아, 지민이 정말 결혼했어? 맞아요. 지민이 남편 박진수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중견기업 부장이고 아파트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완전 안정적이죠. 수진이는 박진수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성격도 좋고 지민이를 정말 아껴준다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남편감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하는 다음 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언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민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랑 연락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매일 단톡방에서 수다 떨었는데 요즘은 정말 조용하거든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왜 그럴까? 신혼이라 그런가? 아니면 남편이 친구들과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몇 번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FBI에서 배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전형적인 패턴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어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지민이의 새 주소를 알아낸 후 지하철을 타고 그쪽으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라고 하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화려해질수록 이상하게 불안감만 커졌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해서 잠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인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 아파트가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가면서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복도를 걸어가서 1423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손이 떨렸어요. 5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동생이니까 기대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딩동 잠깐 후에 들려온 목소리가 분명 지민이 목소리인데 예전과 달랐어요. 너무 작고 조심스러웠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 누구세요? 지민아, 나야. 언니.
그 다음에 흐른 침묵이 정말 길었어요. 평소 지민이라면 언니 라고 소리치면서 바로 문을 열어줬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잠깐만요. 정말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을 때 지민이를 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말랐어요. 5년 전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의 통통하고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뺨은 푹 들어갔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언제 왔어? 지민이는 반가워했지만 그 미소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지민이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야? 목소리 톤이 날카롭고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지민이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언니가 왔어. 지민이가 대답하자 곧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박진수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경계심, 지민이를 바라보는 소유욕 가득한 시선. 안녕하세요. 지민이 언니시군요. 자주 얘기 들었습니다. 박진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투에서 미묘한 경직감이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지민이의 개성이나 취향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지민이 방은 항상 알록달록한 소품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가득했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민이의 행동이었어요. 박진수의 눈치를 보는 모습, 박진수가 지민이의 어깨에 살짝 올린 손을 느끼며 움츠러드는 모습, 그리고 계속 억지로 짓는 듯한 미소. 모든 게 이상했어요. 화장실을 가겠다며 박진수가 자리를 잠시 비운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민이에게 다가갔어요. 지민아, 괜찮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물어봤어요. 지민이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민이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도와줘라고 말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지민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제 손을 놓고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변화의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 같았거든요. 박진수가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지민이 팔에 있는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지민아, 팔에 멍은 어쩌다 난 거야?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민이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며칠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라고 대답했는데 그 멍의 모양은 절대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거든요. 박진수가 지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명확한 경고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지민이도 그걸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만날까?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을 놓칠 수 없었어요. 떠나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지민이가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지민이의 그 표정, 그 눈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FBI 본부에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지만 상관인 존슨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존슨입니다. 존슨, 저 지우예요. 휴가를 연장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가족 문제가 생겨서 조금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존슨은 잠시 침묵하더니 지우,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말해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어요. 지민이가 사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망원경으로 지민이의 일과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FBI에서 감시 훈련을 받을 때 배운 기술들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며칠 관찰해 보니 지민이의 생활 패턴이 정말 이상했어요. 정확히 오전 10시에 나와서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정확히 11시 30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군대의 시간표처럼 정확했거든요. 더 섬뜩한 건 지민이가 외출할 때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서도 미리 써둔 메모지를 보면서 정확히 그것들만 사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았어요. 마치 로봇 같았어요. 일주일째 관찰을 계속하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민이가 평소보다 10분 늦게 집에 돌아왔거든요.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그런데 박진수가 현관 앞에서 지민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지민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박진수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거리상 정확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진수가 화를 내는 건 분명했어요. 손짓도 격렬했고 지민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고요. 그리고 박진수가 지민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절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고요. 저녁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경비 아저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405호에 사시는 분들 어떠세요? 조용하시나요? 경비 아저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가끔 밤에 소음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부부싸움에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종류의 소음인가요? 고함 소리나 뭔가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하지만 금세 조용해지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고함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정말 무서웠어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이에요. 지민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계단에서 넘어졌다는데.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기사님께 빨리 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젖어 있는 걸 느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지민이를 봤을 때의 충격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이마에는 큰 상처가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여러 멍 자국이 있었어요. 지민아, 괜찮아? 제가 다가가자 지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어요. 박진수도 옆에 있었는데 정말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괜찮을까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정말 걱정됩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하는 남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담당 의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의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박진수가 입원 서류를 처리하러 간 사이 담당 의사와 복도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환자의 언니인데요. 정말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처의 패턴이 좀 일반적인 낙상 사고와는 다릅니다. 복부 타박상도 임신부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요. 지민이가 입원한 이틀 동안 저는 병실을 지켰어요. 박진수는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낮에는 잠깐씩만 들렀어요. 하지만 그가 없는 동안에도 지민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문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간병사가 들어와도 몸을 움츠리더라고요. 박진수가 없는 틈을 타서 지민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려 했는데 지민이는 계속 괜찮다, 정말 넘어진 거다라고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민아, 언니한테는 진실을 말해도 돼. 우리 쌍둥이잖아라고 했을 때 그제야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민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지민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다정하고 나를 아껴주는 것 같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루아침에 달라졌어. 지민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박진수는 지민이의 모든 행동을 통제했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싫어해. 휴대폰도 항상 검사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지민이가 말을 잇지 못했을 때 저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모두 다 가져갔어. 내 통장, 카드 전부. 가정경제는 남편이 관리하는 게 맞다면서 용돈도 하루에 10,000원씩만 줬어. 그것도 뭐 사는지 영수증으로 다 확인했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형적인 경제적 통제였거든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폭력은 언제부터 시작됐어?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였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 애까지 생기면 더 돈이 많이 든다. 이제 완전히 내 말 안 듣겠다. 이러면서 처음으로 뺨을 때렸어. 지민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반복됐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나한테 손댔어. 접시를 던져서 벽에 깨뜨리기도 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음 날에는 꼭 사과했지만 점점 간격이 짧아졌어. 지민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박진수는 지민이가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것을 극도로 못마땅해 했거든요. 지민이에게 연락하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파트에 찾아가도 인터폰으로 지금은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제 FBI 신분을 공개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우회적으로 접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느 저녁 박진수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어둑한 주차장에서 박진수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진수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 박진수는 저를 보자 순간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지민이 언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좀. 집에서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FBI에서 일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박진수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박진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가정폭력 전담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동생에게서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징후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지민이도 그렇게 말했을 텐데요. 미국 FBI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박진수의 마지막 말에서 도전적인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신고했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시원찮았어요. 신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관계신가요?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오셨네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으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피해자분이 직접 오셔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추측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가정폭력 상담소에도 연락해봤지만 비슷한 답변을 들었어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강제로 도울 수는 없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FBI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정작 제 동생은 도울 수 없다니. 미국에서라면 이미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의 현실은 달랐어요. 박진수의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혹시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박진수의 직장 근처를 며칠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진수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중년 여성을 발견했어요. 옷차림이나 행동으로 봐서 어머니가 틀림없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혼자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했어요. 혹시 박진수 씨 어머니 되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지민이 언니입니다.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실까요?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분이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지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진수가 지민이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자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지민이의 상처들, 사회적 고립, 그리고 병원에 실려간 일까지. 설마, 우리 진수가 그럴 리는 없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진수 씨가 어릴 때 가정 환경은 어땠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수 아버지가 좀 성격이 급했어요. 술 먹으면 특히 그랬고, 저도 많이 맞았죠.
하지만 그게 진수한테까지 영향을 줬다니.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박진수의 폭력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제라도 지민이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일단 진수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그 말투에서 큰 기대는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박진수의 행동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머니로부터 뭔가 들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민이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새벽 급작스럽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이에요. 지민이가 응급실에 또 실려갔어요. 뭐라고? 또? 이번에는 조산이에요. 아기가 위험해요. 저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도로를 달리며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박진수는 복도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연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가가자 박진수가 연기하듯 대답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의사 말로는 태반이 일찍 떨어졌다고, 아기도 위험하다고 하고,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살렸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조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박진수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곧 그럴 리가요. 계단에서 넘어진 것뿐인데. 라고 말했어요. 지민이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지민이는 너무 약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때 지민이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거의 입모양으로만 말했어요. 언니, 나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 아기까지 위험해졌잖아. 마침내 지민이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지민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박진수가 직장에 간 사이를 틈타 지민이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산후조리원의 조용한 개인실에서 마침내 지민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게. 지민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젯밤에 정말 위험했어.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화내면서 나를 벽에 밀쳤는데 그때 배를 부딪혔거든. 그래서 조산이 된 거야. 지민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했어요. 박진수는 단계적으로 지민이를 고립시켰어요. 먼저 친구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 통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력도 점점 심해졌어. 처음에는 뺨 때리는 정도였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배를 피해서 때리더라고. 정말 치밀하게. 왜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지민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아내 바보로 유명해. 아픈 아내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다정한 남편이고 이웃들한테는 정말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통해. 언니한테는 왜 연락하지 않았어? 지민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언니는 미국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웠어. 지민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을 탓하거든요. 마치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지민아,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100% 잘못된 거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날이 다가오자 지민이는 점점 불안해했어요. 다시 박진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신생아를 돌보면서도 계속 떨고 있었거든요.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기 아빠인데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박진수가 신생아실에 와서 아기가 밤새 운다고 간병인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거예요.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냐?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지민이에게도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냐? 이것도 못하면서 엄마 자격이 있어?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산후조리원의 다른 산모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본 지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지민이가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사람이 우리 아기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워. 아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가정폭력은 대부분 대물림되거든. 아이가 조금 크면 아이한테도 똑같이 할 거야. 그날 밤 지민이가 드디어 결심했어요. 언니, 나 이제 정말 떠날 거야. 내가 참으면 되지만 우리 아기까지는 안 돼. 이 아이가 아빠처럼 자라면 안 되잖아. 잘 생각했어. 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단순히 지민이를 피신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박진수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야 박진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우리가 쌍둥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특별한 운명을 이용해서 박진수에게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지민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민아, 언니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 하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무슨 계획이야? 지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쌍둥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너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내가 너 대신 집에 들어가는 거지. 지민이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 너무 위험해. 박진수가 알아채면. 괜찮아. FBI에서 변장 훈련도 받았고 내 행동 패턴도 충분히 관찰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진수가 너에게 폭력을 가하는 순간을 모든 증거로 남기는 거야. 가정폭력 상담소와 경찰에 미리 협조를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지민이가 걱정했어요. 언니를 믿어. FBI에서 이런 상황 훈련 많이 받았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진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며칠에 걸쳐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지민이의 모든 행동 패턴을 암기했어요. 걷는 방법, 말하는 톤, 심지어 박진수 앞에서 움츠러드는 몸짓까지요. 그리고 지민이의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만들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최종 점검을 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완전히 지민이 같았거든요. 언니, 정말 나처럼 보여. 지민이가 놀라워했어요. 우리 쌍둥이잖아. 이제 박진수에게 진짜 교육을 시켜줄 시간이야. 지민이와 아기는 비밀보호시설로 먼저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완벽한 지민이가 되어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민이로 완벽하게 변장하고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평소 지민이가 하던 대로 저녁 준비를 하며 박진수를 기다렸어요. 몸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숨겨 놓았거든요. 박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소 지민이처럼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을 연기했어요. 여보 왔어? 지민이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인사했어요. 박진수가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나 보더라고요. 지민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하지만 박진수는 곧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으며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시간이 좀 늦었던 것 같은데 라고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보고 왔어. 저는 지민이처럼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누구 허락받고? 내가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왜 제 시간에 집에 없었어? 박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지민이처럼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미안해.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박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쳤어요. 그 순간 제 몸 전체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민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박진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너 정말 버릇을 고쳐줘야겠어라며 손을 들어 올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번개처럼 박진수의 손목을 잡았어요. FBI에서 배운 제압술을 사용해서 말이죠. 뭐야? 왜 이렇게 힘이 세? 박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 저는 지민이가 아니라 지우입니다. FBI 프로파일러죠. 박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표정이란 정말 볼만했어요. 당신이 제 동생에게 한 모든 행동들이 녹음되고 녹화되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던 것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있고요. 박진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지민이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을 때 박진수의 눈에서 공포가 번져나갔어요. 이건 함정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진수가 소리쳤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거였죠. 박진수 씨, 가정폭력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박진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드디어 지민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박진수는 결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특히 제가 수집한 증거들과 현장에서의 폭력 시도가 결정적이었어요. 지민이는 아기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무엇보다 자유롭고 안전해요.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았거든요. 지민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민이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FBI에서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 동생을 구하면서 얻은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지민이는 이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돕는 상담 활동도 시작했어요. 나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면서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던 지민이가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쌍둥이라는 특별한 유대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거든요. 서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매애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박진수를 제압하던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5년간 FBI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기술이 결국 제 소중한 동생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된 거잖아요.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박진수는 끝까지 억울하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특히 제가 지민이로 변장해서 얻은 결정적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법정에서 판결을 들을 때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니까요. 여러분, 만약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을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창의적이고 과감한 방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지민이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니, 우리가 쌍둥이로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서로를 지키라고 하늘이 보내준 것 같아. 그때는 그냥 귀여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박진수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본성을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저는 바로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도 쌍둥이라면 그 특별한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니까요. 저와 지민이처럼 말이에요. 지금 지민이는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뭉클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